자, 이번 시간에 이제 중소기업.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수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어요. 헌법에 보면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이라는 건 원래 모법이 있어요. 그게 중소기업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 조세특례제한법도 중소기업 기본법을 많이 차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법률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과거에는 중소기업이라는 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의 제한을 두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업종의 제한을 거의 두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러한 업종만 중소기업이다 라고 법을 짓는 방식, 만드는 방식을 우리가 포지티브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해서 다 돼, 다. 근데 요거 빼고는 안 돼 라는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 배우게 되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 혹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은 업종을 하나하나 열거해 두고 있어요. 이런 업종만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다르다.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이라는 게 업종의 제한이 거의 없으니까 크게 바뀐 건 이런 거야.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기본 한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업종만 1,200만 원이 아닌 2,400만 원 받았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중소기업에 다 들어가니까 2,400만 원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중에 프리랜서 같은 사람 있죠? 요즘에는 2,400만 원 기본 한도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소기업이다. 거의 서서를 보시면 헌법에 따라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할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고 세 번째 콩표시 보면 소득세법 등 다른 세법에서는 무조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준용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세율이 10%가 적용되고 대주주는 물론 20% 적용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 10% 적용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중소기업 기본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잠깐 저 뒤에 가보면 구경만 해봐. 4-17페이지 보시면 가장 큰 게 중소기업 기본법은 평균 매출액으로 우리가 매출액을 보거든요. 근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은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보거든요. 그럼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처럼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계산할 수가 없어. 주식은 기중에 양도하잖아, 기중에. 그러니까 직전 사업연도 평균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 같은 데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차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그럼 중소기업의 이제 정의가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업종에 대한 정의도 있고 수입 다 된다면서요. 안 되는 게 있거든. 매출액에 대한 정의가 있고 자산에 대한 정의, 독립성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 근데 예전에는 인원수 같은 게 있었어. 예전에는. 근데 이게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된 거야. 인원수는 필요 없어. 왜냐면 이게 중소기업들이 요 생각을 가져야 돼. 혜택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중소기업으로 머물러 있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 근데 인원수가 몇 명 이상이면 중소기업이 아니래. 업종별로. 그럼 사람들이 고용을 안 하겠지. 그래서 고용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원수를 폐지한 거야. 오로지 뭐로만 보겠다? 매출로 보겠다. 물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 팔 수 있는데 중소기업 혜택 때문에 안 팔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생각을 할 수 있지. 뭐를? 중소기업 쪼개기를 하는 거야. 회사가 하나였을 때는 중소기업 못 받아. 근데 이걸 회사를 쪼개면 어떻게 돼?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쪼개기 같은 걸 많이 해서 이따 배우겠지만 관계 기업에 대한 정의를 두고 니네 매출 합산해서 우리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법제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의 별표 치시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업종은 뭐만 아니면 되는 거야. 소비성 서비스업만 아니면 돼요. 그리고 일정 규모, 매출액, 업종별로 달라요. 업종별로. 그리고 자산이 너무 커도 중소기업이 될 수 없어. 매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자본
지배학적 산업들이 있어. 그럼 예를 들어 볼게.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굉장히 낮아. 재무회계 배울 때 회전율 이런 거 배우지. 자산 대비 매출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은 100억짜리 건물 산다고 해서 매출이 100억 나오는 게 아니잖아. 매우 작잖아. 그렇죠? 이렇게 자본 집약적 산업들은 회전율이 낮아. 그러니까 매출은 적을 수 있어. 대신 자산은 엄청 많아. 그래서 적용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거기 자산 기준이라는 게 있어. 5천억 기준이 있다 볼 거고, 마지막으로 소유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돼. 독립성. 이게 뭐냐면 나이키 코리아가 있다고 쳐봐. 그럼 얘는 우리나라에서 도소매를 하는데 그 매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크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글로벌로 보면 굉장히 크지. 그럼 생각을 해봐. 나이키 코리아가 중소기업이라는 것도 왠지 마음에 들지 않죠. 내국법인이긴 한데 너무하잖아. 그래서 모회사가 자산 5천억 넘는다. 그럼 너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 근데 오히려 이걸 국가가 중소기업에를 해주면 안 될 거 아니야. 상호 출자 기업 집단에 속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독립성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업종 기준부터 한번 볼게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주된 사업으로 열거인데 영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정부의 대목표 중에 하나잖아. 일자리 창출. 고용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기 위해서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한 거고, 그럼 소비성 서비스업이 뭐냐? 그러면 호텔 여관업인데요. 그 중에서 관광진흥업에 따른 관광 숙박업은 제외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무궁화 표시 있는 관광호텔 이런 거 들어봤죠? 무궁화 이런 거 몰라? 우리나라 무궁화 표시로 돼 있는데 이제 호텔 할 때 원스타, 투스타 이런 얘기 하잖아. 5스타, 5성급 호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는 소비성 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아요. 주점업 요즘 핫한 거죠. 근데 보면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 주점업,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관광진흥업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 관광유흥주점은 제외 이렇게 돼 있지. 세 번째는 그 밖인데 그 밖에는 대통령 이제 기획재정부령이 없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정부에서 나온 문서에 보면 이런 업종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 러브호텔 그리고 단란주점, 클럽 이거 제외한다고 돼 있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규모 기준 오른쪽에 업종별로 규모 기준이 다 달라요. 왜냐면 업종별 중소기업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이 있다고 그랬죠. 소기업도 업종별 매출이 다 있어. 법에 보면. 그래서 그걸 외울 건 아니고. 근데 업종이 2개 이상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의 사업이 2개를 할 수 있잖아. 그럴 땐 주된 사업의 매출로 보면 돼. 주된 사업의 매출. 예시가 나와 있죠. 옛날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 어떤 교육회사가 있었어. 우리라는데 교육회사. 회사 이름을 얘기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해. 중고등 학생. 좀 오래되냐? 10몇 년 전인가? 그래. 거기에 이제 교육업을 하는데 학원업이 있고 그리고 온라인 판매하죠. 온라인. 인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보 통신업인가? 그래. 정보통신업. 교육업이야. 매출이 있는데 그게 이런 식이었어. 학원이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학원이 예서 49억 이게 51억 이러잖아. 이러면 온라인 정보통신업 기준의 매출에 적용이 돼서 중소기업이 되는 거야. 중소기업. 그런데 이게 만약에 51대 49잖아. 그러면 이건 중소기업이 안 돼. 학원업이 되면 매출 규모가 또 다르거든. 그러면 어떤 걸 주로 본다고? 이게 더 큰 걸로 무조건 보는 거야. 큰 걸로. 그래서 그 해에는 옛날엔 평균 매출이 아니라 당해년도 매출액만 가지고 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 회사가 이걸 더 키워야 되니까 사장님이 그 다음에 주식을 팔 계획이 있었거든. 2월 달인가. 10%냐 20%냐에 따라 달라. 주식 500억 정도 양도할 거였거든. 그러면 50억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 12월 달은 어떻게 했냐면 학원을 안 열었어.
대박. 그리고 이것만 프로모션 걸었어. 이것만. 그래서 이거를 맞추더라고 결국. 그래서 중소기업 받았어 실제. 50억 세금 들려는 게 낫죠? 이거야 뭐 그건 거니까.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얼마든지. 그래서 주된 사업의 매출로 가면 돼. 이해하시겠죠? 우리 항상 그런 식으로 봐. 매출 여러 개 업종이 있으면 수익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밑에 예시 있죠? 그냥 구경해보면 돼. 건설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되려면 평균 매출액 1,000억이면 되네. 평균 매출액. 그렇죠? 1,000억. 중소기업 생각보다 사이즈가 높죠? 1,000억이 여러분 매출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1억이 1,000개야. 1,000개. 그냥 돈이 아니죠? 1억 한 개도 없는데 1,000개야. 어마어마한 돈이지. 그래서 어이구 의복 뭐 이런 액세서리 제조업은 1,500억이야. 숙박 음식업도 뭐야? 400억이야. 400억. 웬만하면 중소기업이죠. 식당에서 400억? 있을 수 없는 거죠. 몇 그릇을 팔아야 돼 도대체. 그렇잖아요. 중소기업이야. 웬만하면 중소기업이야. 평균 매출액이야. 평균 매출액은 3년 평균으로 하게 돼 있어. 그냥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출만 작다고 되는 게 아니지. 자본주의 벽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졸업 기준이라는 게 있어. 자산 총액 5천억이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 회사를 얘기하는 거야. 이제부터 그러면 독립성 기준을 한번 봐야 돼. 독립성 기준. 독립성 기준은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또 하나의 가족 뭐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 뭐 삼성, 두산, 롯데 이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해 있거나 채무 보증 서로 하지 말라. 공정위에서 지정해 주는 데가 있어.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일할 때 보면 나도 옛날에 뭐 이슈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홈페이지 가면 매년 지정을 해주게 돼 있어. 거기에 들어온 애들은 무조건 아니야.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무조건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채무 보증 제한 기업 집단. 두 번째 요건은 이게 모회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런 거야. 자, 우리 A법인이 있어. A법인에 모회사가 있는 거지. 모회사. 모회사 지분율은 30%야. 30% 이상 가지고 있는 이 모회사가 자산이 얼마야? 5천억, 5천억. 자산 5천억 넘으면 같은 놈이지 뭐. 그렇죠? 그래서 니네 중소기업 아니다. 첫 번째. 그래서 거기 자산 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 가론 좀 이따 볼 거고, 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 출자인 기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직접 또는 간접 다 포함해. 그래서 실제 보면은 이런 경우도 많아. 여러분 일할 때 외국계 회사 해보잖아. 이런 거 있어. 한국에 A가 있어. 모 회사 누구예요? 물어본다. 홍콩에 있어. 홍콩. 홍콩에 B가 있어. 홍콩 재무제표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물어봐. 그럼 또 잘 안 줘. 외국 애들 잘 안 주는데 어쨌든 와. 근데 자산이 얼마 안 돼. 근데 홍콩에 주주가 있을 거 아니야. 직접 간접이니까. 홍콩 유럽에 있어. 그래서 뭐 네덜란드에 있어. 네덜란드. 그럼 얘 자산 주세요. 이래야 돼. 그죠? 그러면 또 잘 안 주는데 결국 안 주면 안 돼요. 그럼 줘. 그럼 얘 또 주주 명부를 또 봐야 돼. 개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봐야 돼. 그랬더니 또 어디에 있어? 룩셈부르크에 D가 있어. 실제 내 거야, 내 거.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에 또 있어. 또 룩셈부르크 가보면 위에 아일랜드 있어. 또 아일랜드 가보잖아? 그랬더니만 영국 거야, 알고 보니까. 영국의 자산이 2조야, 2조. 그러면 다 100%씩 가지고 있거든? 그럼 뭐야? 간접으로 100% 가지고 있는 회사가 2조. 안 되는 거지.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회사인데, 내 클라이언트인데 대박인 거야. 영국 회사인데 도박 사이트 회사야. 도박. 프리미어 리그 같은 거 보면 도박 사이트 같은 거 막 하잖아. 그 회사 이름은 얘기해. 그런데 B2 땡 뭐 이렇게 365 뭐 이런 회사에 있어. 그 회사 가지고 있는 거랑 포커 게임이랑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했냐면 이거 만드는 거였어. 만드는 거. 그 사이트에 그거 무슨 프로그램 만드는 거였어. 우리나라가 이제 게임 잘하는 거잖아. 게임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여의도에 있었는데 대박인 게 이 회사가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했어. 여기서는 게임을 그냥 만드는 거 외주 받아가지고 만드는 거였는데 압수수색을 당했어. 그래서 회계팀장님이 나한테 막 문자 보냈어. 문자 갑자기 회계사님 경찰이 왔어요. 나도 좀 두렵잖아. 내가 무슨 근데 내가 뭐 만물박사야? 경찰 온 걸로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러더니만
그래요. 일단은 가만히 계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또 문자 왔어. 저 지금 수갑 찼어요. 그러는 거야. 대박이야 진짜. 수갑 찼어요. 근데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그랬더니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거야. 누가 이제 신고한 거예요. 회사에서 잘린 사람이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한 거야. 불법 도박한 게 아니라 영국에서 합법적인 사업이야 진짜. 완전히 합법적인 사업을 코딩만 해주는 거였거든. 직원이 200명 있는 회사였어. 경찰에서 압수수색해서 강남에 무슨 경찰서 쭉 완전 200명. 진짜 어마어마했지. 왜냐면 거기 임산부가 유산까지 했어요 그날. 대박인 거지. 그 사람들 무슨 죄야. 그래서 회사 왔는데 경찰도 좀 놀란 거야. 회사가 불법 도박이 막 무슨 골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의도에 정말 좋은 건물에서 회사 거기 되게 좋거든. 당구대도 있고 회사에 완전 복지가 엄청나게 좋아. 불법 도박 사이트는 왠지 담배 막 꼬라 물고 애들이 막 음침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깨끗한 곳에 위층에는 회계법인 있고 무슨 어마어마한 건물에 있는 거. 옆에 막 신문사 있고 막 어마어마한 건물에 200명이 진짜 막 룰루랄라 있는데 경찰도 당황했겠지. 그렇지만 일단 수갑은 채우고 다 가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완전 짜증나가지고 영국에서 우리나라 회사에 청산시켜버렸어. 너무하지. 그래가지고 막 오는데 장부도 다 빨아가고 막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이제 돈 좀 벌었어요. 왜냐면 한국 담당 변호사가 뭐 법무변이었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고. 내가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막 아니 왜 이걸 했냐 막 난 변호사도 아닌데 그때 다시 빠져 말했는데 너 물 빠져? 막 이러면서 나도 흥분했는데 영국에서 변호사들도 왔어. 그래가지고 영국 변호사 날 그렇게 좋아했어. 액티브하다 그러면서 나한테 굉장히 너 좋다 해 그러면서 하는데 막 그래서 청산 같은 거 하는데 보통 청산하면 1,000만 2천만 원인데 나한테 돈을 공을 하나 막 더 써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 좋다 나. 그래서 청산 이거 뭐 하다 나 뭐 청산인 설명 나 청산인 된다 막 이러면서 분배만 안 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이제 경찰도 야 니네 회사도 이상하다 하면서 자본금이 1달러였거든. 1달러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 어떻게 자본금이 1달러를 회사가 있냐. 아니다 이거 괜찮다 뭐 우리나라 법에 상관없다 뭐 그런 거 최소 자본금 제도 없다 막 그래도 엄청나더라고. 근데 어쨌든 중소기업은 아니었지. 내가 검토해 보니까 2조짜리 회사인데 그래서 이런 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니야. 그래서 실무할 때도 끝까지 다 올라가야 돼. 법인이 있으면 주주할 때. 그래서 외국계 회사는 그냥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는. 외국에서는 아니야. 왜 한국의 이런 변방까지 글로벌로 봤을 때 여기 변방이야 변방. 여기까지 와서 장사한다는 얘기는 진짜 전 세계에서 빨아먹을 대로 빨아먹고 나서 여기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왔다는 얘기는 외국 애들은 5천억 안 넘는 애들이 없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일할 때는 무조건 다 된다고 봐. 그래서 가로친 거 봐봐. 외국 법인 포함 이게 제일 무섭지. 그런데 여러분들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 데가 우리나라의 주주가 아닌 데가 없어. 그런 데들이 보통 돈을 어디다 꽂으냐면 그 운용사라는 데가 있어. 그런 기금 운용사에 돈을 꽂아줘. 그런 기금 운용사들은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투자를 해. 그러면 걔네들이 한 30% 넘게 가질 수도 있어. 그러면 투자 전문 회사들이 투자한 것까지 보면 모든 우리나라 투자받은 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닐 수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 가로친 거 보면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 등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펀드 형태로 들어온 경우는 제외하고 계산할 때. 이해하시겠죠?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운 얘기인데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합산 매출액 기준으로 봐. 합산 매출액. 그럼 합산 매출액 어떻게 계산하냐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관계기업 먼저 본 다음에 간접 소유 비율 나머지 보면 되는데 자, 요런 거야. 거기 A기업, B기업 상황이 있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가 있고 B기업이 있어. A기업의 매출액은 800억이고 800억. B기업의 매출액은 300억인가 봐요.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A기업은 A법인은 B법인의 50% 이상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각자 지금 관계기업을 합친 매출액이 1,000억 넘으면 중소기업 아니래. 이 상황에선. 그러면 A기업을 보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A기업은 자기 거 800억 있죠? 그리고 50% 이상 있으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처럼 100%로 봐. 100%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국조에서는 50% 이상 있으면 지분율 계산을 100%로 보잖아. 그럼 이거 100% 내 거야. 이해하시겠죠? 300억. 그래서 얼마? 1,100억. 이렇게 되는 거야. 자, B회사는 자기 거부터 쓰는 거야. 300억. 항상. 그리고 나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 내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역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얘 800억. 1,100억. 1,100억. 그래서 A도 B도 관계회사 기업 기준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요 똑같은 상황인데 A, B 800억, 300억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몇 퍼센트 밑에 사례 보니까 40% 가지고 있대. 40%.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국조하고 똑같이 하면 돼. 자기 거부터 쓰면 돼. 800억. 그리고 40% 가지고 있죠? 그러면 600억으로 적혀 있어? 600억. 고마워. 600억. 실수할 수도 있지. 600억. 그렇죠? 그러면 64 이렇게 하면 되겠죠. 600억 곱하기 40%. 4, 6, 24. 그럼 1040억 되나? 맞지? 또 봐야지. 1040억 되네. 그런데 B 입장에서는 자기 거부터 쓰니까 600억. 똑같아. 400억 곱하기 800억 곱하기 40%. 성격이 급해서 4자를 쓰면서 8을 얘기하네. 4, 8에 32. 그럼 920억 되나? 그럼 1000억 안 되니까 B는 안 되고 A는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게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하는 방식이야.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도 이런 거를 실무 가면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아. 여러분 위에 이제 세무법인가도 위에 세무사들이 잘 몰라. 진짜 구라 안 치고 잘 몰라. 진짜 대박이야. 왜냐면 어차피 50억짜리 회사밖에 안 하기 때문에 큰 거 오면은 서로 밀어. 뭐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서서 하시면 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모르면 카톡 쳐. 그럼 저 알려줄 테니까 하면 돼.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봐. 지분 비율.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A 법인이 20% B 가지고 있고 A 그림 보세요. A 법인의 임원이 80% 가지고 있잖아. 원래 법인까지만 보는 거잖아. 개인은 안 봐도 되잖아. 근데 그 개인이 A 법인의 임원이잖아. 그럼 합산하게 돼 있어.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 그림 B법인의 주주가 20% 30% 안 가지고 있잖아. 5천억 넘어도. 근데 A법인의 임원이 그 B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임원의 주식도 합산하게 돼 있다라는 규정이야. 그냥 보시면 되고 간접 소유 비율은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하고 동일하게 계산한다. 그래서 50% 이상이면 100% 계산하시면 되고요. 50% 안 되면 지분 비율만 계산하시면 돼. 파란색 두 번째 줄 보면 간접 소유 비율 계산 시 집합 투자 기구를 통한 간접 소유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펀드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유예 제도를 배울 건데 자, 중소기업 요건이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는 거. 업종, 매출, 자산, 독립성 기준 있는데 요거를 왜 노란색 쳐놨냐면 얘만 유예 기준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얘만 이따 자세히 보게 될 거야. 자, 그럼 중소기업의 유예제도의 취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급격하게 얘들이 매출이 증가해서 중소기업의 혜택이 박탈된다라고 하면 중소기업 세제 감면 혜택을 일시적 중단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걸 해소해주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 유예제도를 두고 있어. 즉 규모 확장에 따른 세제 감면 박탈을 너무 심한 제도가 아니냐. 그래서 유예하고 있어. 유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유예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 여기에서 배우는 유예제도가 있고요. 감면 박탈을 너무 한꺼번에 하니까 힘드니까 첫 번째가 지금 중소기업으로 일정 기간 봐주는 제도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많이 배우는 건데 작년에도 공부를 했으면 알 텐데.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세제 혜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첫 번째가 중소기업 유예제도. 너 당분간 몇 년 동안은 1+3년 동안 중소기업 보겠다.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제도가 있어. 그게 뭘까요? 우리 친구. 입이 술술룩 하던데.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중견기업 제도라는 게 있는 거야. 중견기업. 중견기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중견기업도 일종의 세제 혜택을 계속 주고 있단 말이야. 중소기업만큼은 안 줘도.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하나는 중소기업 유예제도고 하나는 중견기업 제도. 그래서 유예제도 옆에다 써놔요. 중견기업 제도도 세부담의 일시적 완화를 위해서 생긴 제도다.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중견기업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중소기업 유예제도는 기본적인 포인트가 뭔지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뭐 때문에 봐주겠다는 거야. 규모의 성장으로 인한 것을 봐주겠다는 거야. 규모가 증가하는데 이건 좀 그렇다. 자연스러운 규모 성장에 의한
중소기업 벗어나는 걸 일시적 유예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규모 성장과 관련돼 있는 거. 규모 증대와 관련된 것만 뭐야? 중소기업 유예와 관련이 있어.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앞에 가서. 그러면 유예를 아예 적용해 줄 수 없는 경우들도 있을 거야. 갑자기 소비성 서비스업이 주업이래. 이건 규모하고 아무 상관없지. 이런 애들이 유예해 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갑자기 얘네들이 열심히 지금까지 음식 숙박업 하다가 갑자기 간판 바꿔서 클럽 하겠다. 안 되는 거죠. 중소기업 혜택 다 배제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접대비 2,400까지 받다가 조사 걸리면 1,200으로 줄겠죠. 그 색은 뭐 돈도 아니고. 어쨌든 졸업 기준 요거는 솔직히 조금 매출 증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요것도. 그렇죠? 얘는 지금 갑자기 대기업이 인수했죠? 규모 성장하고 상관없지.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모회사가 인수한 거죠? 규모 성장하고 상관없지. 근데 얘는 규모 성장하고 상관있죠? 매출 이런 쪽에 규모 성장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그런 쪽이 유예가 되는 거야. 중소기업 유예제도에서 첫 번째 배제 사유를 한번 느껴보자고요. 교재 가보세요. 교재 배제 사유. 4-18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유예 배제 사유가 있잖아요. 거기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중소기업 외 기업과 합병해. 이런 건 당연히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동그라미 3번. 근데 그 중에서 뭐는 제외하래요? 관계기업 매출액은 제외하라는 거야. 매출액은. 이거는 유예해 주겠다는 거야. 이게 수많은 판례를 만들었어. 이게 이따 보게 될 거고. 4번이 여러분 좀 이해가 돼야 돼. 4번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도 해주지 않아.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대기업이 자본직접 지배역적 산업을 하면 사업 준비 기간이라는 게 보통 1-2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면 첫 해, 둘째에는 얘네 사업을 개시했다 하더라도 아직 매출이 안 나와.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야.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기준에 맞는 매출액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쯤 되면 어떻게 돼? 뻥 터지는 거야. 사업 준비 단계 1-2년은 된다고. 이해하시겠죠? 뻥 터졌을 때도 과거 기준에 따라서 중소기업 아니까 유예를 해주면 안 되겠지.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을 초과한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 1-2년 안에 다 준비가 되는데 그때 빵 터진 거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하지 않겠다. 너 바로 뭐가 된다? 중소기업 아닌 기업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요걸 4번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 왜 사업 준비 단계라는 말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옆에서 사업 준비 단계. 사업 준비 단계를 감안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자, 다시 앞에 와 보시면 자, 그럼 유예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매출이 빵 터졌어. 그래서 1,000억 기준이었는데 드디어 1,000억이 넘었어. 그러면 그 1,000억 넘은 해하고 앞으로 3년이야. 1+3이야. 그래서 교재 4-17페이지 보시면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총 4년 동안은 봐준다는 얘기죠. 1+3. 근데 이제 매출 기준이 1,000억인데 우리가 빵 터져서 잘 나가다가 이제 3년 그거 끝날 때 1+3년 끝나고 그 다음에 딱 온 거야. 5년 차가 되겠지. 근데 다시 1,000억이 안 됐어. 그러면 그 과세 연도 종료일 평균 매출로 봤을 때 1,000억이 안 되면 이제 중소기업 또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유예 기간이 종료한 다음에는 매년 다시 판단하시면 돼. 대신에 그렇게 다시 줄어서 중소기업 갔다 또 뻥 터졌어. 또 유예해달라.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최초 한 번만 유예해 주는 거야. 한 번만 봐주는 거야. 한 번만. 그렇죠? 그래서 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 연도별로 중소기업을 판단하는데 화살표 친 거 보면 유예 기간의 적용 횟수는 최초 1회에 한한다. 이해하시겠죠? 한 번 봐주는 거지 뭐 2번 봐줘.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유예 사유. 그래서 졸업 기준도 규모 기준에 포함시켜줬어 우리 법은. 그래서 5,000억 넘어도 한번 봐주겠대. 2번이 제일 많아. 2번이. 그래서 2번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3번 다 뭐예요? 실질적 독립성 중 관계기업 매출. 그래서 매출 자산이라고 옆에 써놓으면 되겠네. 그래서 1, 2, 3번 묶으시고요. 매출 자산.
자, 취지가 뭐야? 이거 취지가 제일 중요해. 급격한 규모 성장에 따른 세부담 완화. 급격한 규모 성장에 따른 세부담 완화. 여기 위에 사유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한마디만 더 쓰면 돼. 급격한 규모 성장에 따른 세부담 완화 목적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유예를 왜 해주냐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 유예를 왜 해주냐. 자, 그럼 거기 꽁 표시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열거된 사유 외의 이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중소기업이 아닌 거야. 갑자기 M&A를 당한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거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회사가 우리 회사의 30% 이상의 최대 출자자가 되거나 하면 취지에 안 맞는 거지. 그래서 곧바로 중소기업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줄 그 취지가 중소기업의 규모 성장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 아, 선생님 그냥 밑줄만 치라고 그러지 왜 썼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게 없어. 옆에 써놓으면 그래도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더 볼 것 같아. 그래서 거기 쓰시면 돼. 여러분들 조특법을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내가 봤을 땐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외워. 몇 퍼센트, 몇 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기출문제 11년부터 쭉 나와 있는 거 한번 봐봐. 단 하나도 물어본 적 없어. 단 하나도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 한 번인가 요건에서 금액 물어보는 게 한 번 있어. 작년인가. 그렇죠? 뭐 별로 물어보지 않아. 취지, 의, 제도의 적용 요건 정도만 잘 하시면 돼. 사후관리도 막 엄청 2년이니 3년이 그런 거 한 번도 안 나와. 여러분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아. 뭘 기대해? 의의랑 취지랑 이게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이것만 기대해. 이것만. 그것만 열심히 해. 거기에 언어를 풍부하게 만드세요. 거기에 세법의 용어를 풍부하게 만들면 되지 이상한 거에 외우지 마. 그거 하나도 소용없어. 여러분들 믿으셔도 돼.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다 했잖아요. 그건 네가 문제를 잘못 읽어서 그래. 문제를 잘못 읽어서 그런 결과였지. 그래서 제가 밑줄인 거 잘 기억하세요. 유예하면 왜 유예제도가 있는지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왜 유예제도가. 이해하셨죠? 급격한 세부담 완화. 유예 사유 자, 두 가지로 나뉘어. 유예 사유, 배제 사유 미안해. 배제 사유는 자, 첫 번째 즉시 비중소기업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중소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걸 이해하려면 그림을 좀 보면 되는데 여기 봐봐요. 자,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요때 처음으로 사유가 발생한 거야. 배제 사유가 발생했어. 그러면 요게 이제부터 중소기업 유예를 받을 수 있잖아. 유예 기간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예 기간을 적용해 주는 경우도 있고 배제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에 또 배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 배제 사유가 한 개가 아니니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원래 중소기업이었다가 배제 사유가 발생했는데 유예를 받을 수 있고 유예 기간 중일 수도 있고 즉시 비중소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예 기간 중에 배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 또 다른 이유로.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잔존 유예 기간이라고 하거든. 그때 소멸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중소기업이었다가 M&A가 돼서 30% 이상의 회사가 나를 샀어. 즉시 비중소기업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이었어. 그러다가 누가 30% 이상 샀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남은 잔존기간만 중소기업 배제되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요 말을 이해하지 뒤에 대법원 판례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 꽁표시 두 번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유예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여기 밑에 1번부터 4번이 있으면 내가 중소기업이었다가 누가 갑자기 M&A에서 30% 이상의 주주가 됐어요. 즉시 비중소기업. 난 중소기업 유예 기간 중에 있었어. 누가 나 30% 이상 지분 샀어. 이해하셨죠? 그거 남은 기간 동안 중소기업 배제. 이해하셨죠? 그게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이에요. 그래서 누가 합병했대. 그쵸? 중소기업 외 기업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했대. 이해하시겠죠? 합병.
중소기업 유예 배제, 나는 배제야, 배제. 쟤랑 합병하는 순간부터 둘이 같이. 세 번째가 독립성 요건. 자산 3천억 이상, 5천억 이상이니까 나를 샀어. 근데 여기에는 뭐는 빠져? 관계기업 매출은 빠진다고, 관계기업 매출은. 그리고 2년 이내. 갑자기 뻥 터졌어. 이해하시겠죠? 동그라미 4번은 이론적으로 잔존 유예 기간은 있을 수가 없지. 원래 즉시 유예 기간만 있지.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잘 들어봐.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여기 들어보세요. 옛날 이제 옆에 있는 대법원 판례들이 다 나온 거는 옛날 법조문 때문에 그런데 지금 법조문은 안 그래. 옛날 법조문이 거기 꽁표시 1번과 2번 있잖아요. 1번만 가지고 있었던 거야. 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지금 유예 배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거는 잔존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문 자체가 없었다고 옛날에.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요 대법원 판례 오른쪽에 있는 걸 이해하려면 배경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오, 저는 유예 기간 그대로 있으니까 배제 사유가 있어도 저는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중소기업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과세관 좀 무슨 얘기야, 그냥 무조건 배제되는 거지. 중소기업이었던 놈도 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비중소기업인데 네가 유예받고 있는 놈이 더 안 좋은 놈이 지금 이 배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배제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대법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법률만 봐, 법률만. 조세 법률만.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배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비중소기업이라는 말만 있지, 어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배제 사유가 있으면 즉시 비중소기업이냐라는 얘기가 있냐 라고 한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앞뒤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무조건 법률만 본다. 그래서 답변이 그렇게 나온 거야.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배경 지시 하나만 더 있으면 옆에 판례를 이해할 수 있어. 이 관계기업 기준 있잖아. 관계기업 기준. 요거 있지. 옛날에는 유예 적용 사유가 아니었어. 옛날에는. 즉 관계기업 지분 쪼개기가 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요렇게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즉시 배제한다라고 돼 있다고. 유예를 적용 안 했어.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오른쪽 판례를 같이 한번 보는 거야. 유예제도 요거의 핵심. 요 판례. 자, 그러면 배경 지식으로 2012년 1월 1일 날 법률이 개정됐어. 이게 논문도 엄청 많고 되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관계기업 제도가 새로 나온 거야, 그때. 12년 1월 1일 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관계기업에 해당되면, 그 기준에 해당되면 유예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02년 12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규모가 많이 성장해서 유예 기간 중에 있던 기업이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잔존 기간 소멸 규정이 따로 없으니까 유예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경종 청구하고 들어갔던 거야. 그래서 15년 요건 조금 이따 배우기로 하고, 요건 먼저 배운 다음에 뒤에 걸 배울게.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 쟁점. 중소기업 유예 중인 자가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 기간이 박탈되는지 여부. 근데 당시의 법률에 따르면 관계기업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유예는 안 됐단 말이야. 지금은 법이 바뀐 거고. 지금 함께 하는 거 맞죠? 그렇죠? 주소를 잘 찾아야 돼. 사실관계. 당시 개정 법률에서 이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유예 기간이, 자, 동그라미 쳐봐, 실효되는지, 실효 효력을 잃는지에 대해서 아무 규정이 없었던 거지.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거지.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나오면 무조건 법조문 주고 하는 거야. 법조문 주고 판단하라고. 개정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은 중소기업과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잖아. 그 당시 법률이 이게 분명 유예 기간 중과 중소기업 용어를 법조문에 따로 두고 있는데, 문헌에 비추어 볼 때, 법문에 비추어 볼 때 유예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규정을 가지고 이미 진행 중이던 유효 기간의 실효 규정까지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거야. 해석하기 없다. 그래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 거야. 옆에 써보세요. 확장 해석하면 안 된다. 확장 해석.
그래서 법원은 그렇게 생각한 거지. 야, 중소기업이었던 자가 관계기업 매출에 해당되면 그땐 즉시 배제하지만 유예 기간에 있는 중소기업은 법문에 구분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에 대한 배제 사유도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숫자만 계산해 보면 이상하지. 말도 안 되지. 아니 쟤네는 이제 컸는데 바로 배제시키는데 원래 커서 오던 애들은 합산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 그런데 법인 그렇게 했죠. 만일 유예 기간 중에 중소기업을 배제하고자 하면 법문에 별도로 유예 기간 중인 기업에 대한 배제 사유가 따로 있어야 된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고, 그 법원의 판단에 따라 왼쪽으로 가보면 그래서 유예 배제 사유에 꽁표시 1, 2가 있잖아요. 즉시 비중소기업과 화살표 잔존 유예 기간 소멸 있잖아요. 그 잔존 유예 기간 소멸을 법조문에 새로 넣은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 깊은 논의가 있었던 거야. 이 논문도 엄청 많아. 그냥 조세특례제한법 논문을 국회 도서관에서 치면 얘가 반이야. 얘가 반. 진짜 얘가 반이야. 반 넘을지도 몰라. 최근 10년 안에 이거밖에 없어 거의. 그래서 관심이 되게 많아. 근데 이걸 세법학 시험 문제로 내기에는 여러분의 수준을 알죠, 교수님들이. 이 새끼 아니 뭐 얘들은 안 되는 애들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안 낼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이제 교수님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나오면 진짜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 어떻게 만들지는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해를 못할까봐 밑에 또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 심화학습에 한번 가보죠. 자, 2012년 1월 1일 날 관계기업 조항이 반영되어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것으로 개정이 된 거야. 즉 관계기업 매출을 합산하는 규정으로 단 유예기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케이스 1번을 보니까 2012년 전 중소기업 유예기준에 해당된 기업은 12년 1월 1일 개정된 법률에 관계없이 종전 유예기준을 적용받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라고 판결을 낸 거야. 종전의 유예기준 그대로 간다. 나는 유예받아서 이제 된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 그렇지.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여러분들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번 봐봐.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야. 그냥 갑자기 놀라지 말고. 세무사 시험을 응시하려면 토익 기준을 넘어야 된다. 2년 이내에. 그래서 내가 세무사 시험 볼 때는 1차 볼 때는 내야 돼. 근데 2차 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갑자기 이제부터는 유예인 사람도 무조건 내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 지금 멘붕인 사람들 많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달라.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마치 말도 안 된다 이 판례가 이렇게 되지만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냐.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이제부터는 1월 1일 이런 거야. 이게 법이 바뀔 때를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무사 1차를 딱 붙었어.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필요 없어. 1월 1일 이제부터는 세무사 시험 보려면 토익 점수가 있어야 된대. 근데 나는 1차를 붙어서 유예 받았단 말이야. 같은 유예란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안 봐도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너무 나쁜 얘기야? 그렇잖아. 아니 이제 세무사 시험 법이 바뀌었어. 그래서 토익 700 넘어야 응시가 가능하대. 그럼 바뀌는데 이제 새로 볼 애들만 700 넘으면 응시하라고 하면 되지. 작년에 붙어서 이제 법률이 개정돼서 700을 요구하는데 작년에 1차를 붙었던 유예 받고 있는 애들한테 갑자기 야 너도 700 넘어야 돼 이러면 이건 얘기가 다른 거 아니야. 똑같은 거지 뭐. 그게 뭐 달라. 그래서 이게 어마무시하게 이상한 판례라고 꼭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잖아. 물론 매출이라는 걸로 보면은 토익은 갑자기 공부해야 되는 거, 매출은 계속 사업하던 거니까 완전 똑같은 비교는 아니지만 법관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충분히. 그렇잖아요. 준비가 되었느냐 아니냐는 다른 거니까. 자, 거기 케이스 2번은 가니까 이게 재밌지. 거기 그래서 이런 주장을 했던 거야. 종전 유예기업을 적용받지 않는 중소기업이 최초로 관계기업 적용받아서 중소기업 배제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면 또 다른 애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 그럼 쟤도 되면 나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한 거야. 유예 받는 애는 되니까. 그러면 또 토익과 똑같은 얘기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닥쳐 그런 거죠. 닥쳐. 너는 안 돼. 저는 유예 안 받았어도 쟤네 유예되는 애들도 되니까 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제도를 시행할 수가 없지, 제도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2년 중 거기 케이스 2번 화살표가 올라가는 지점이 뭔지 알겠죠? 화살표 올라가는 거. 다시 한번 읽을게. 종전 유예 기준을 적용받지 않던 중소기업이, 그렇죠?
그래서 원래 중소기업인데 유예는 아니었어. 그러다가 12년 중 최초로 관계기업 조항을 적용받아 중소기업 배제되면 저도 해줘요. 닥쳐 그런 거죠. 우리도 보호받을 만한 거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막 이런 얘기 한 거지. 그렇잖아.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토익 응시를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세무사 시험 응시를 해. 이게 적정한 예치는 잘 모르겠죠. 느낌은 비슷한 거야. 법률은 똑같은 거니까. 근데 갑자기 이걸 1월에 발표한 거지. 1월에.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됐는데. 그렇잖아? 그럼 유예하는 애들도 준비 안 되고 나도 준비 안 되고 똑같으니까 이거 저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뭐래? 닥쳐 그런 거지.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넌 그대로 가. 그런 거죠. 그거야 그거. 케이스 3번은 이제 뭐냐면 거기 케이스 3번 보기 전에 위로 올라가 봐. 하도 불만이 많으니까 관계기업도 그래 유예기간 주겠다라고 한 거지. 언제부터? 15년부터는 관계기업을 유예기간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케이스 3번은 또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들어봐. 그럼 15년부터 매출이 관계기업 들어오는 애들은 이제 유예를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최고 안 좋은 애들이 뭐야? 12년 1월 1일부터 14년 12월 31일 사이에 관계기업이 딱 된 애들이 있잖아. 얘네들은 유예를 못 받잖아. 나는 이번에 1,000억이 먼저 넘었는데 저 뒤에 있는 애들은 1,000억 나중에 넘어서 유예를 받고 내 앞에 있는 애들은 1,000억 미리 넘어서 유예 받는데 나는 요게 딱 낀 거 아니야. 그렇죠? 대법원에서 안 된다고 지금 얘기가 계속 하고 있어요. 맨 끝에도 마찬가지야. 닥쳐. 아니 전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뭐 중간에 끼어서 뭐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네가 잘못이야. 왜 그때 됐니? 뭐 이런 거지. 그냥 법이 그래 법이. 닥쳐 그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 주장을 하는 거야. 소급 적용해줘야죠. 소급 적용. 그렇잖아. 법을 15년에 만들면서 12년부터 14년 회사들은 소급 적용해 주셔야죠. 자, 그 얘기에 대해서 법원이 답하죠. 야, 소급 적용은 너의 기대이익이 아니야. 소급은 할지 말지는 입법 정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끝낸 거야. 그게 논문의 결론이야. 이걸 다 이해하고 읽으려면 한 몇백 페이지 읽어야 돼. 근데 이게 제목들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데 이게 엄청 강조를 해.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애들은 소급 적용 이 얘기 정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상황이 앞뒤로 끼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 부칙에서 소급 적용 조항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억울하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납세자의 기대 이익이 아니야. 이건 소급 적용까지는 납세자가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화살표 직접 써보세요. 소급 적용은 납세자의 기대 이익이 아니다. 우리 소급 적용까지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소급 적용 해달라고 하는 건 기대 이익이 아니야. 그렇죠? 자, 다시 이제 왼쪽으로 와보세요. 그래서 요 판례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몇 개를 합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자, 왼쪽에 법률의 변경 아까 똑같은데요. 이제 법률이 변경돼서 내가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됐어. 거기 보시면 시행령이 개정돼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3개 과세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데 이 법률의 변경이 위에 배제 사유를 직접 컨트롤하는 변경은 아니야. 배제 사유는 먼저 상위 규정이고 업종 변경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다른 변경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위에 배제 사유가 그 법률의 변경 위에 있는 조항이지 법률의 변경이 더 위에 있는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법률도 변경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는 위에 법률의 변경은 뭐야? 조세특례 제한법이 변경된 거죠. 관계기업 매출. 그런데 밑에 법률의 변경은 세법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다른 법률이 변경된 거지. 그러니까 다른 법률이 변경돼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법은 3년간 무조건 유예하겠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 아시겠죠? 그 주소를 잘 찾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중소 중견기업 투자세액 공제 볼게요. 자, 여러분들 거기 오늘 나눠준 유인물 있잖아요. 유인물에서 20페이지에 의에서요. 두 번째 콩표시 있죠? 두 번째 콩표시는 삭제하시면 돼요. 거기 삭제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개정됐는데 반영을 잘 못했습니다. 이게 삭제하시면 돼. 콩표시 첫 번째만 잘 보시면 돼. 두 번째 표시는 삭제하시면 되고. 자, 우리 이제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3%가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 느껴지죠?
예전에는 고용 창출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가 있었어. 이게 여러분 이제 나이든 세무사님들이나 우리 정도 되는 사람이면 고용 창출 이렇게 이야기 안 해.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 임투 이래. 임시투자세액 공제라고 해서 우리 지난 20년 동안 지배했던 세액 공제 제도가 있어.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중소 중견기업 투자세액 공제라고 연역이 있어. 20년 이상 있었던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 임시투자세액 공제. 투자하는 거 임시로 해주겠다. 20년을 임시로 지내왔지. 그러다가 우리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있으면서 아니다. 이거 고용과 연계해서 투자세액 공제해주겠다. 그게 2017년에 나왔던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제였던 거야. 그게 이제는 고용과 연계하지 않고 투자에 대해서 공제해주겠다. 그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만 해주겠다라는 게 중소 중견기업 투자세액 공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법은 투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 주는데 대전제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투자는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투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이런 데 투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먼저 요걸 잠깐 볼게요. 저희 교재 뒤로 가서 몇 페이지에 있냐면 투자세액 공제 일반론이 있는데 거기서 잠깐만 공부를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교재 4-67페이지. 4-67페이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 투자죠. 17년에도 그래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투자를 물어봤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어디까지 밑줄로 쓱 걸었냐면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까지 쓱 밑줄을 걸어. 그리고 참고 있죠. 참고에다 쓱 밑줄을 걸어. 거기에다 표시를. 밑줄을 거기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끝까지 걸어. 끝까지. 지금 무슨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말 있으면 여기 끝까지 자 같은 걸로 끝까지. 왜 그러라고 했냐면 단계별로 공부를 하는 거야. 단계별로. 지금 함께 한 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치마 그럼 그치마. 자 됐어 짱나. 자 아니 그걸 이해를 못해? 여기 2번 있으면 저희 끝까지 이게 브레이크다운 하라는 거야. 나눠서 보라는 거야. 나눠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맨 위에 있지. 맨 위에 첫 번째 문장만 알아도 사실은 상관없어. 사실은. 그래서 대전제는 뭐야?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 투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세액 공제 배제하는 거. 이게 대전제야. 17년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도 이걸 물어봤던 거야. 그런데 17년의 문제는 좀 정교했어. 여러분들은 읽지 못하겠지만 거기 문제에 보면 새로이 투자했다라는 표현이 있어. 그게 뭘 뜻하냐면 증설 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 교수님이 다 그걸 감안해서 투자한 건 문제를 만든 건데 거기 한번 읽어봐요.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 투자라 하더라도 다음에 투자세액 공제는 허용한다고 돼 있지. 그래서 대체 투자랑 산단이라고 해서 산업단지에서 증설 투자하는 걸 인정해줘. 그래서 중소기업은 대체 투자는 인정해줘. 그럼 대체 투자하고 증설 투자가 뭐냐면 공장이 기존에 있잖아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면적 늘어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야. 증설 투자는 면적이 늘어나는 거고 대체 투자는 공장 안에서 다시 투자하는 거야. 색이게 바꾸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밑에 증설 투자를 보면 새로이 설치라는 말이 있지. 기출문제 지문도 이렇게 돼 있어. 새로이 설치한다. 눈에 안 보이게 다 녹여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일할 때는 이 투자가 증설인지 대체 투자인지 굉장히 잘 보셔야 돼. 투자세액 공제 어마어마한 거야. 여러분이 놓치고 가면 회사에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준 거야. 진짜 할 수 있는 걸 안 해주면. 내가 잘 모르는데 회사한테 왜 피해를 줘. 그렇잖아요. 그리고 수수료 받아가면 안 되는 거지. 회사한테 도움을 주고 적당히 받아갈 만큼 받아가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어쨌든 간에 증설 투자는 인정 안 해. 그럼 대기업은 어떻게 하는 거야? 대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 투자 원래 안 해주는 거야. 중소기업은 대체 투자나 혹은 증설 투자 인정해줘. 근데 밑에 참고 있지. 참고. 이게 89년 이전에 사업장 설치한 회사들은 또 달라. 그것까지 어떻게 내니 그거를. 그거는 이건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네, 참고로 굳이 든 이유는 여러분 또 합격해서 또 이 책도 보겠다고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보고서는 이 중요한 거를 다네 이렇게 안 되네 이렇게 했는데 89년 이전의 사업장이야 그러면 안 되겠지. 89년 이전에 사업을 했으면 사실 여러분한테 얘기도 안 할 거야. 거기에서 굉장히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얘기할 짬밥이 아닌데 어쨌든
그리고 꽁표시 두 번째 한번 보니까 상암 디지털 단지 있지. 디지털 단지. 그래서 정보통신 장비, 디지털 방송 장비는 수도권 과밀 옥죄 권역 내에서 증설 대체 다 허용해줘야지 방송국도 투자세 공제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든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일반론이야. 일반론. 다시 이제 앞으로 오세요. 이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해 주는데 아이고 중소 중견기업은 투자에도 세액 공제해 준대. 그렇죠? 거기 보니까 중고품 및 운용 리스는 제외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투자는 신상을 사는 것만 얘기하는 중고 안 돼. 중고. 그렇죠? 운용 리스는 남의 거죠? 안 되는 거야. 금융 리스는 되는 거고 이게 투자의 기본이야. 기본. 대상자는 누구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일반 자산에 대한 거야. 일반 자산.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특정 자산에 대한 공제가 되게 많아. 그게 뭐 여러분 안전설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자산 말고 그냥 기회장치 산 것도 해주는 거 일반 자산이야. 이게 일반 투자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조문이야. 잠깐만 비교해 볼게요.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조특법은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는 게 기억에 오히려 더 남을 거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보면 아까 60 몇 페이지 뒤에 있어. 규제 4-68페이지 한번 보세요.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특례에서 보니까 2-1에 특정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돼 있죠. 특정시설. 이게 올해 싹 다 개정됐어요. 옛날에는 거기 가운데 표처럼 연구, 시험용 시설 투자 세액공제,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세액공제 이렇게 이름을 다 달리 잡았는데 이제 이름을 하나로 잡은 거예요.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율도 그 투자 대상 자산에 따라 다 달라. 근데 거기 표에 있는 투자 자산들이 다 뭐야? 지금 일반 기계는 하나도 없잖아. 일반 기계 이런 거는 어디로 와서 투자세액 공제 받는 거야? 앞에 와서 받는 거야. 앞에 와서. 중소, 중견기업 투자세액 공제. 이해하시겠죠? 자, 중견기업이라는 말이 나오죠. 중견기업 규제 4-20페이지. 지금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일반 자산이 대표적인 기계 같은 거 사는 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액공제 잘 받으려면 그 회사 한번 방문을 해봐야지 알아. 느낌이 확 와. 요런 거. 보통 회사가 잘 알아. 세법은 우리가 잘 알죠. 그렇죠? 근데 회사 내부 사정 회사가 더 잘 알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세액공제 그 시트를 줘요. 내 엑셀로 만든 게 있거든. 고용도 진짜 엄청 많아. 그래서 시트를 줘. 담당자한테 해주고 담당자 보고 찾아내라 그래. 네가 더 잘 아니까. 난 전표만 보니까 모른다. 니네가 찾아라. 회사가 더 훨씬 잘 찾아. 적극적으로 훨씬 더 잘 찾아. 세액공제 자기네 대상되는 거 잘 알아요. 삼성전자 이런 데 있지. 그런 데들은 MBA 갔다 온 친구들이 그거 다 검토해. 왜 그걸 MBA 갔다 온 애들이 검토하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검토하고 회계법인 직원들이 회계법인 이제 뭐 저기 회계사 있잖아. 옆에 딱 앉혀가지고 리스트 쫙 줘. 내가 이거 검토했는데 네가 맞는지 봐라. 이렇게 다 봐. 토할 것 같아. 나는 그걸 안 해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같이 학원에 있었던 변모 회계사 있죠. 그래서 미쳐버릴 것 같아. 왜냐면 자기 일하는데 옆에 애가 계속 옆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진짜 이거 얼마나 옆에서 이러면 공부하는데 내가 옆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 토하는 거지. 토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해요. 세액공제가 워낙에 중요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왜 회사의 사정을 알아야 돼. 근데 얘는 일반 투자. 모르는 놈도 해먹을 수 있는 거야. 모르는 놈도. 그냥 기계 샀으면. 자,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 있고 신규 상장 중소기업인 특별한 규제. 15년에 상장한 놈들만 해주는 규정이 하나 있었어. 이제 중견기업이 나오죠. 중견기업의 요건. 중견기업이 각 조문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게 일반 조문이고요. R&D 쪽만 한 5천억이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네. 중소기업이 아니고 역시 업종에 대한 좀 제한이 있네. 그래서 금융보험 이런 것도 중견기업이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업종 제한의 범위가 조금 더 넓은 거죠. 중소기업보다. 그리고 실질적 독립성이 충족되는데 이때 실질적 독립성은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얼마래? 10조 상상도 안 오죠? 10조는 뭐야? 1억이 10만 개 있는 거네. 감도 안 오네. 1조가 1억이 만 개 있으니까 10만 개. 셀 수도 없어. 그런 회사가 지분 30% 이상 있을 때 그렇다네. 그래서 직전 3개월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미만.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평균 매출액만 있어. 원래 중소기업일 때. 근데 중견기업일 땐 직전 3개년도라고 돼 있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조세특례 제한법은 못 쫓아간다고 했어. 중소기업 기본법 쫓아간다고 그랬죠. 그럼 중소기업 기본법의 평균 매출액이라고 정의가 따로 있어서 그거 차용한 거야. 근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세법에만 있는 제도라고. 그래서 세법에서는 거기 보시는 것처럼 직전 3개년도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그 밑에 중견기업도 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그 말이 제일 중요하네. 고용 요건이 있네. 그 밑에 꽁표시 옆에다 써요. 고용 요건이 있어. 고용 요건. 더 정확한 말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 고용 유지 요건. 고용 유지 요건. 자,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말들을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 일단 큰 그림을 그리시면 쓸 수 있어. 고용이 유지돼야지만. 야, 투자하면 사람은 오히려 자르잖아. 보통 사람이 할 일을 기계 사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기계 사와서 투자세액 공제해 주는데 사람을 자르는데 국가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사람은 안 자르고 기계 사는 경우만 해주겠다는 거지. 중소기업은 다 해주고 중견기업은 고용 유지 요건인가. 그래서 투자와 고용 유지 요건이 떼라 떼기 되기 힘든 게 우리 기본적인 게 사람 뭐 투자하면 사람이 줄어들잖아. 그거 너무 싫은 거지. 사람도 줄이지 않고 투자도 해라. 그럼 기업들이 할 수 있겠어? 못해요. 사람은 줄고 기계를 사는 거지. 너무 거대 담론이네. 마치 뭐 애니메이션 뭐 2100년 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줄이지 않고 투자하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그것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야. 이 고용 유지 요건이 어마어마한 요건이야. 여러분 공장을 한다고 생각해봐. 기계 왜 사? 왜 사? 사람 안 쓰려고 사는 건데 사람을 자르면 안 된대. 투자세액 공제 받으러. 못 받아. 이것 때문에 못 받아. 중소기업은 대신 그런 거 없어. 중소기업은 그냥 순수 세제 지원적 성격이 커. 공제 대상 자산 중고 말고 신규. 왜 신규 자산만 하겠어? 신규 자산을 사는 걸 지원해줘야지 신규 자산을 팔아먹을 수 있겠죠? 간접적으로 신규 자산을 만드는 회사를 지원해주는 거지. 내가 살 때 세금 공제받으면 싸게 사는 거잖아. 결국은 그거를 파는 애를 간접적 지원해야지 그쪽에서도 고용 창출이 되니까. 그래서 중고품은 제외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운용 리스도 뭐야? 계속 돌리는 자산 아니야. 자, 그래서 1번이 제일 중요해. 나머지 뭐 어떻게 알아. 기계장치 등 이런 게 인정이 되네요. 근데 토지 건물은 인정 안 돼. 토지 건물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 인정해주면 게임 끝나는 거야. 세금 5년 동안 아예 안 내도 되는 거야. 이 정도 해주면. 토지 건물 해주면.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외워도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럼 생각 안 하고 외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 한 번도 안 해보면 클라이언트 만나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죠? 토지 건물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럼 사장님이 법에서 아예 안 내실 생각이에요? 그럼 클라이언트도 그렇네.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안 됩니다. 법 좀 보여줘. 왜? 이해가 안 돼. 설득해야 돼.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래보면 다 생각이 나. 이게 설명하기 되게 쉬워. 오른쪽에 공제율 있죠? 3%만 해도 크다는 거 알겠죠? 3% 작은 거 아니야. 한 1, 2년은 안 내도 돼. 3%면. 그래서 원칙으로 하되 중견기업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성장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에 투자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원래 안 되는 거니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원래 안 되는 거니까 수도권 성장 관리 권역이나 자연 보존 권역에 하면 1%나 2%를 한대. 수도권 밖에서 하면 3%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퍼센트에 너무 집착하지 마. 퍼센트에. 위기지역 특례라는 게 있어. 올해 이제 세법에 나온 거야. 위기지역. 위기지역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 굉장히 요즘 어려운 거지. 조선소 아니면 뭐 그 무슨 GM 되고 있는 그런데 군산 뭐 이런데 위기지역. 위기지역 구경 한번 해볼까요? 자, 저 뒤로 가면 위기지역 있어. 위기지역. 자, 특정 도시를 법에서 있어. 4-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쓴 게 아니라 정부에서 나온 거예요. 1바따 누구예요? 정부 군산이네. 군산. 위기지역입니다. 지금. 거제 이쪽 출신들. 통영은 잘 나가는데 왜인지 모르겠어요. 통영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래요. 진해구. 거기 기계공단 많아. 울산광역시 동구, 전남북포, 영남, 해남군. 여기 위기지역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출신 분들 위기지역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시고 세무사 기업도 여기서 해주세요. 기업 고향 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다시 앞으로 와보시면 이런 위기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특례가 있어요. 거기서 투자를 하면 기계 투자하면 몇 퍼센트 해주겠대? 10%. 중견기업은 5% 해주겠대. 어마어마한 제도죠. 위기지역에서 투자하시면.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완전 신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거예요. 신규 투자. 왜냐하면 기존에 공장이 아니라 새로 짓는 애들이야 보통. 그래서 이렇다. 자, 공제 시기 있죠? 공제 시기. 오늘 나눠준 거 한번 같이 볼게요. 공제 시기. 그 말이 공제 시기가 틀린 건 아닌데 좀 더 정교하게 내가 바꿨어. 이게 더 정확한 말이라서.
자, 세액공제 시기는 원래 투자 완료일이야. 투자 완료일로 해놓은 의미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보면 뒤에서 얘기할 텐데 취득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을 구분해서 쓰고 있어. 취득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을 구분해서 쓰고 있어. 취득은 소유권을 전제로 한 거야. 취득은. 뒤에서 자세히 또 한번 설명할 거야. 근데 투자 완료일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이때 공장이 이제 설치가 됐어. 이게 투자가 된 거야. 근데 현금은 몇 달 있다 줄 수 있잖아. 근데 현금 지급은 이때 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언제를 투자 세액 공제 시기로 하냐? 설치 완료된 때. 이게 투자 완료일의 개념이야. 그래서 현금 안 내도 투자 완료된 때 공제하겠다. 이게 첫 번째 얘기야. 그래서 투자 완료일의 일괄 공제의 의미는 그 뜻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투자 세액 공제의 시기는 투자 완료일을 원칙으로 한다. 즉 현금 지출이 없더라도 공제 대상이야. 그런데 우리가 두 개 과세 기간 이상에 걸쳐서 투자가 일어나는 때가 있어. 기계장치 설치하는데 하루에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몇 개월씩 걸리는 거 되게 많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투자가 두 과세 기간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 한번 읽어볼게. 투자가 두 개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투자 금액은 이게 말문이 어려워도 외우려고 하면 어려운데 그냥 느낌을 아시면 훨씬 더 쉬워. 총 투자 금액의 법인세법에 따른 작업 진행률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에서 또 빼래. 당해 과세년도 이전에 투자세 공제 받은 금액과 투자세 공제를 적용하기 전에 투자분에 대하여 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법조문이야. 법조문. 밑에 사례를 보면 좀 이해가 돼. 사례 한번 같이 볼게.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줄게. 사례 볼게요. 19년에 투자를 개시해서 20년에 투자를 완료했어요. 투자세 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에 매년 지출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세액 공제율은 10%로 가정하고 그러면 이게 완성도 진행도에 따라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실제 현금 지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19년엔 20억 넣고 25억을 먼저 선결제할 수 있잖아. 보통 선급금 많이 주니까. 20년에는 진행률에 따라서 30억 됐고 실제 지출액 25억.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상황 1을 보시면 만약에 19년, 20년 모두 투자세 공제 대상이다라고 하면 지금 실제 지출액이 더 크잖아요. 그럼 25억 곱하기 10% 곱해서 2억 5천 받고 2020년에는 50억 마이너스 25억 하면 되잖아요. 그쵸? 토탈리 들어간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상황 2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든 거야. 20년부터 투자세 공제 대상으로 법률이 개정된 거야. 그러면 몇 년도에 못 받아? 19년에 없는 거야. 왜? 투자 완료일을 원칙으로 하면 20년에 투자 완료가 됐잖아요. 그럼 20년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앞에 넣었던 돈도 다 공제받을 수 있어. 그거는 정부에서 싫다는 거지. 이제 정책적 목적으로 이제부터 투자해라 그러는데 먼저 투자하는 애들까지 해줄 이유는 없잖아. 조특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소급 적용은 조세특례 제한에서 납세자의 기대이익이 절대 아니야. 이해하셔서 소급해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옛날에 한 걸 왜 안 해줘요? 지금부터 하자니까 지금부터 이게 조특법의 기본적인 법률의 개정들의 취지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20년에 가면 투자 완료가 됐잖아. 근데 옛날 방식으로 투자가 내가 됐더라도 옛날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 25억으로 계산하는 거. 옛날 거 그 법 그대로. 그거 빼서 2억 5천만 받아가라는 얘기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투자가 두 과세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 왜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냐면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 이해하시겠죠? 다만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이 나중에 이루어져도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설치 기준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원래 설치 기준이 두 개 과세 기간 이상에 걸치면 원래 어떤 기준이 맞아? 진행 기준이 설치 기준 아니야. 진행 기준. 하지만 이 둘 중 큰 거로 가래. 큰 거로.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선급금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고 그 둘 중에 큰 거에서 앞에 받았던 거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원래 현금 지출인데 두 개 과세
기간 이상에 걸칠 때 지출액은 현금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규정이 조금 어려운 규정인데요. 이게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자,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4-21페이지에 절차 있죠? 세액공제서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반드시 제출 안 해도 수정신고, 경정신고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넘기시고요. 이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아주 중요한 제도죠. 그래서 과거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었고 여전히 중요한 제도고 별표 치시고. 올해 또 법률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고 감면 비율 같은 게 좀 많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감면 비율이 곧다구로 개정이 되어 있네요. 감면 비율이. 대박.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면 비율을 내시는 분은 정상적인 분이 아니죠, 사실. 이걸.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교재에서 이걸 문구를 다 이럴 땐 이거 빼고 이럴 땐 넣고 빼고 이걸 다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표로 내가 따로 정리를 한 거니까 요거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일단 큰 개념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어마어마한 제도야. 야, 중소기업 창업하면 화끈하게 내가 5년 동안 세금 깎아줄게. 5년 동안 깎아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기중에 개업을 하겠죠. 기중에 창업을 하겠지. 그러면 그 해 더하기 뒤에 4년이야. 그러니까 5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5년이 틀린 말이 아니야. 선생님 법조문대로 안 썼잖아요. 시끄러. 그냥 5년 그래도 전혀 틀린 말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창업은 기중에 하잖아요. 기중에. 그래서 기중에 하기 때문에 그 과세연도와 창업일이 속한 과세연도 플러스 뒤에 4년이잖아. 그 합쳐서 5년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4.3년이잖아요. 4.5년이야. 닥쳐. 그냥 5년 해도 돼요. 5년.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 5년 동안 감면해 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원칙은 출발은 이랬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과밀 억제 권역. 이런 데서 창업은 인정 못하지. 다 여기서 창업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만 감면을 해주는 게 대원칙이었어요. 이해하셨어요? 연역을 쭉 한번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옛날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 되는 거야. 여기 밖의 지역만 되는 거야. 이제 올해 좀 많이 개정이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한 4, 5년 전에 개정이 됐던 게 뭐냐면 어마무시한 제도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게 벤처기업이었어. 벤처기업. 니네가 벤처 확인만 받아와. 벤처 확인만 받아오면 여기서 창업해도 내가 감면해 준다. 그래서 벤처기업은 수도권 안에 있어도 감면해 준다고 처음에 나온 거야. 연역을 한번 쭉 들어봐. 그런 다음에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거기 에너지 신기술 기업이라고 있어. 그런 기업도 여기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지역 제한이 창업 벤처랑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은 없었던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개정된 게 우리 법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청년들을 많이 사랑하시잖아. 그치? 청년 창업해라. 내가 감면 많이 해준다. 그때 이놈의 청년들이 뭐래? 여기 밖에 나가면 100% 해주겠다. 심지어 100% 청년 5년. 네가 청년으로서 창업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 외국은 이제 청년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한다. 미국에서 뭐 되게 똑똑한 애들은 창업부터 한다며. 창업부터. 어쨌든 누구 밑에서 일하지 않는다며. 그럼 선생님 저도 세무사 되면 창업부터 할게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넌 좀 배워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전문가는 원래 도제식으로 좀 배워야 돼. 전문가는 처음부터 하면 개판되는 거야. 그죠? 뭐 혼나기도 하고 욕도 먹고 좀 배워야지. 그래야지 좀 아는 거지. 그렇죠? 어쨌든 간에 청년들이 여기서 아니면 안 하겠대. 그렇잖아. 네가 창업하려고 그러는데 저기 군산 이런 데 가서 하래. 군산. 근데 너 여기서 하면은 안 해줘. 여기서 하면 100% 감면해준대. 너 여기서 할 거야? 여기서 할 거야? 여기서 하지. 서울이 좋지. 서울이 다들. 서울이 좋지. 저 나가도 부천 정도 나갑니다. 인천 정도 나갑니다. 뭐 일산 정도 나갑니다. 그러지. 어떻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청년이 대부분인데. 그렇잖아? 지금 우리 청년들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이외 지역은
거의 나갈 생각을 하지 않죠. 본인 군산 갈 거예요? 군산? 고향인데 안 갑니까? 위기 지역인데 가서 살려야지. 있잖아? 그래서 올해 법에서 야 청년들 현실적으로 지원하려면 여기서 하는 애들도 지원해 주겠다 한 거야. 50% 감면해 주겠대. 그랬더니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연간 매출이 4,800만 원도 안 되는 생계형 창업이라고 있다고. 생계형 창업은 뭐야? 이건 진짜로 진짜 4,800만 원도 안 돼서 창업을 한다라는 건 오지로 사지로 몰려서 창업하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회사 다니다가 고용이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내 인생의 목표가 창업인데 난 매출 4,800만 원 이하로 하겠다. 이것도 이상하잖아. 그죠? 그런 분들은 사실 자기가 창업하고 싶어서 창업한 게 아니야. 정부의 정책이. 그렇잖아? 어제 극한직업 그 영화 보니까 치킨집 하던데. 그렇잖아. 그런 치킨집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4,800만 이하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창업하는 거니까 그걸 또 서울 밖에서만 하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래서 법이 청년이나 생계형 창업은 지역에 제한이 없겠다. 대신에 감면율만 차이 두겠다라고 해서 지금 법이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각종 비율이 이렇게 된 건 이렇게 됐다. 요거 그러면 한번 놓고 한번 같이 볼게요. 청년 창업. 청년 창업하시면 몇 퍼센트 해준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하시면 50%, 밖에 나가시면 100%. 두 번째, 생계형 창업도 청년과 비슷해요. 청년과 생계형은 같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 하시면 50%, 밖에서 하시면 몇 프로? 100%라는 거죠. 자, 그리고 창업 벤처다. 벤처는 나가서 해도 된다는 거야. 안에서 해도 되고. 대신에 율은 50%. 이해하시겠죠? 대신에 율은 50%. 에너지 신기술 기업도 연역이 청년과 생계형이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거야. 얘네는 안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둘 다 인정해 줬다는 거야. 50%. 이해하셨죠? 그럼 일반 창업은 어떻게 되냐? 일반 창업도 수도권 밖에서 나가서 창업했을 때만 인정해주고 50% 해주는 거야. 근데 서비스 산업을 국가에서 또 발전시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신성장 서비스 산업이라고 있어. 출판, 서적 뭐 이런 사업들이야 주로. 신선장, 우리 지식 컨텐츠를 만드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있어. 신선장 서비스. 그런 것들은 몇 프로 해주겠대? 초기 3년은 75%, 그 다음 2년은 50%. 초기 3년이 뭔가요? 최초 과세년도와 그 다음 2년 50%. 75%, 그 다음 2년 50% 해주겠다는 거지. 그러다가 거기 작년에 나왔던 거지. 고용 증대만 시키시면 저희가 더해드립니다. 고용만 더해주세요 하면 더해드립니다 라고 한 거야. 이런 거야. 작년에 우리 직원이 10명 있었어. 10명. 10명 있다가 상시 근로자를 16명으로 늘렸어. 대박. 그러면 고용 증가율이 몇 프로야? 60%잖아. 그죠? 거기에 50% 더해. 그럼 그게 몇 프로야? 30%잖아. 원래 공제율이 몇 퍼센트였어? 50%였죠? 요거 두 개 더해서 80%를 감면율을 하겠다. 라는 게 고용 증대와 관련된 거야. 근데 이왕에 청년과 생계형은 받을 대로 받고 있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50% 추가하는 건 어디서는 있을 수가 없어. 거기 고용 증대 추가는 청년과 생계형 창업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나 벤처나 에너지 신기술 기업은 가능해. 고용 증가율의 50%. 그랬더니만 그래? 뭐 이렇게 하자. 한 명 하다가 3명, 200% 막 이런 건 안 돼. 최소 인원이 있어. 5명, 10명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명에서 16명 증가했잖아. 그럼 10명을 무조건 간주하고 계산하는 거야. 6명에서 16명 증가하면 배율이 뭐 100% 이상 증가한 거냐 그렇게 계산 안 하고 무조건 10명으로 간주하고 계산합니다. 뭐 그런 제도들이 있어. 오늘 여러 번 떨어뜨리네. 자, 그러면 거기 교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그래서 의의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상자는 맨 최초가 뭐였냐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만 지원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원칙은 창업
중소기업은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중소기업 창업을 하면 돼. 다만 업종에 제한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모든 업종을 적용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업종에 제한이 있다. 잠시만요. 거기서 이제 업종이 28개 업종인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법조문 그거 찾아보면 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제조업과 도매업의 구분이야. 도소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다른 데다 외주를 주어서 맡겨서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도소매도 창업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데 인원수 제한이 굉장히 적어. 그러니까 낮은 인원만 있어. 근데 만약에 높은 인원이 있다면 안 된다고.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 제조업은 많은 인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제조업이냐 도소매냐 이 구분이 어려운데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에선 제조업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별표 치시고 중요한 거 의제 제조업.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부가세법과 다른 게 하나 있어. 의제제조업에서 사업장이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돼. 내가 일을 맡긴 사업이 국내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 해외 공장에서 뭐 하는 거야? 물건 생산해서 가져오는 거야. 걔들 다 중소기업에서 빠진다고. 왜? 사업장이 어디 있어야 돼? 국내에 있어야 돼. 내 물건을 만들어주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어야 돼. 국외에 있으면 중소기업 안 돼. 우리가 다 도소매업이 돼. 중소기업 안 됩니다. 보통. 인원수 때문에 다 제한에 걸릴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업장이 국내에 있어야 돼. 뭐 지금 개성 다시 얘기했지만 개성도 국내로 봐준다는 조항인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1, 2, 3번을 보시면 많이 봤던 거죠? 내가 기획해야 돼. 내가 기획. 디자인도 만들고 샘플도 만들고 고안도 하고 내 브랜드 내 명의로 제조해야 되고요. 그거 내가 다 사서 팔아야지. 만약에 내 명의로 제조하는데 나는 브랜드하고 뭐만 가지고 있어. 디자인만 가지고 있어. 이거 나이키 아니야. 내가 인수도 안 해. 인수 유통은 다른 놈이 하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내가 인수하여 나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의제 제조업이다. 자,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창업해도 벤처기업 확인만 받으면 가면 받을 수 있는 거야. 50% 가면 어마어마한 거야. 50%. 대단하지 않습니까? 50%. 물론 최저한세 적용이 있겠지. 하지만 중소기업은 법인세 세율이 20%인데 50% 가면 받으면 10% 정도 내는 거 아니에요? 최저한세율도 몇 프로야? 10%잖아. 10%. 그러니까 딱 맞춰 있다고 요게. 그렇죠? 자, 보시면 3년 이내 벤처 확인을 받아야 돼. 벤처 확인이 되게 쉬워. 어렵지 않아. 돈 빌리러 가도 그 기보나 신보 이런 데서 다 확인해 주는 게 있어.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 거기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만 의미하고 유형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냥 정도 보시면 되고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있죠? 이것도 지역 제한이 없는 것이에요. 옆에다 써 지역 제한 없음. 지역 제한 X 이렇게 쓰면 되죠.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생산한 제품. 뭐씨 우리가 이것까지 어떻게 배우니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지. 자, 창업의 개념은 이따가 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감면 비율, 감면 기간 있죠? 그래서 거기 최초 소득 발생한 과세년도와 그 다음 4년, 총 5년 해주는 거지. 원칙적으로 50%인데 100%짜리가 막 오른쪽에 난잡하게 있는 거야. 난잡하게. 근데 저는요. 처음에 창업해서 돈을 못 벌 수 있잖아. 나중에 돈 벌 수 있잖아. 그러면 4년 동안 돈 못 벌다 마지막 기회에 돈 벌면 한 해만 받아? 안 받으냐 못하는 거지. 야구는 거지. 그래서 5년 동안 처음으로 소득 발생한 그때부터 계산해 주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사업연도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다음 5년부터 계산하는 거야. 최초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무조건 계산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맨 앞에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죠. 그래서 그 해 플러스 4년 해서 총 5년. 그래서 2019년에 창업을 했는데 한 2023년부터 뭐해? 소득 발생했어. 2023년부터 하시면 돼. 이해하시겠죠? 근데 2019년에 개업했는데 2025년부터 발생했어. 2025년부터는 안 돼. 5년은 기다려주는 거죠. 5년만 기다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잔존기간 5년만 살아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벤처기업은 유효기간이 있어. 그냥 편하게 들어.
그래서 벤처 확인증이 나오잖아. 그럼 유효기한 보통 2년이야. 그럼 유효기한 끝나면 이때부터 중소기업 아닌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있으면 이거 감면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 유효기한 끝날 때 또 받아와야 되는 거야.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왜 써놨냐면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못 받아서 추징당하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있으면 좀 하라고. 자, 지방청년 우대 있죠? 지방청년은 100% 해준대. 지방창업. 그래서 내 워딩 제목을 좀 이상하게 줬네. 좀 느낌이 생각하니까 지방청년. 좀 그런 나쁘진 않죠, 그렇죠? 지방청년 100% 지방청년 100%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청년 창업 중소기업 100% 해준대. 100% 그렇죠? 밑에 개정된 내용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으로 이전하면 안 적용해 주는 거. 일반 감면율로 가는 거야. 처음에는 군산에서 시작했다가 아니다. 서울이다. 서울. 여자친구도 서울에 있고 다 서울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50% 가는 거야. 아예 안 해주는 건 아니고 일반 가면 간다 이거지. 자, 청년의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네요. 이게 근데 조문이 저 뒤에 가면은 또 29세짜리가 또 하나 있어. 아, 짜증나 죽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15세 34세. 근데 군대 갔다 왔으면 최대 6년까지 뭐 부사관 이상 가면 6년. 자기 3년 갔으면 3년 더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청년이 이론상으로는 40살도 청년 될 수 있죠. 그렇죠?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지. 무슨 내가 아침에 가끔 옛날에 보던 무슨 MBC 아침 프로그램 보면 뭐 노인분들 위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는 항상 70도 청춘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청춘과 청년의 차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 그래서 15세 34세고 자, 법인으로 만들면 법인이 청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죠. 대표자를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그 대표자가 최대 주주여야 되고 나이 많은 할배가 이런 애 대표로 세우고선 청년 창업 받으면 안 되겠지. 얘가 주주여야지. 주인이어야지. 신성장 서비스업. 그래서 뭐 컴퓨터 프로그램, 출판, 서적, 엔지니어링, 설계 뭐 이런 거 있어. 심지어 관광 호텔업도 여기 들어가더라고. 신성장 서비스업에 관광 호텔업이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그런 애들은 지금 앞에 75% 3년, 뒤에 2년 50% 이런 것도 있네. 생계형 창업이라고도 있네. 이걸 낼 때 이걸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계형 창업은 수익금액 4,800만 원. 그렇죠? 그래서 100% 또는 50%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에서 창업하는 경우도 인정해 주고요. 고용 증대하면 추가 감면해 준대죠. 그래서 최대 50% 더 해주겠지. 이왕 100% 받는 애는 해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근데 100% 하는 애들은 최저한세 걸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100% 걸리는 애들, 50% 넘는 애들은 다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야. 우리 세법에서 100% 감면해주고 최저한세 내라고 하면 처음부터 법을 50%만 해주면 되지. 무슨 메롱도 아니고 100% 해줄게 대신 최저한세인데 그 뭐예요? 그 마치 뭐야? 내가 쏠게 내 것만 이런 거죠. 같이 밥 먹으러 가서 내가 쏜다? 내 것만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쏠려면 다 쏘는 거지. 말은 쏜다 그러고서 지 것만 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지. 이해하시겠죠? 감면세액은 우리 산출세액에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구분 격리하죠. 그래서 제조업이 지금 감면받는다라고 하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해줘야지. 내 지방에서 공장 차렸는데 이자도 발생할 수 있잖아. 그것도 법인세 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감면 대상 소득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안분 계산하기 위해서 구분 격리할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감면 배제는 아까 중소기업 배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옆에다 써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감면 안 해주는 거지. 당연한 거죠. 중소기업만 감면해 주는 거지. 무슨 대기업까지 해주겠어. 절차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그냥 신청서 내는 건데 신청서 안 냈어도 경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경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업했는데 이거 놓친 애들 있죠? 얼마나 많겠어. 창업했는데 이런 거 제도를 모르는 애들 많아. 이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애들 이런 세무서 만나가지고 그냥 법인세 다 낸다고 알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 그거 아니다. 창업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감면 경정 들어가지. 다 해줘야지. 그래서 창업 많이 받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벤처기업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창업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 배고파요. 그렇죠? 밥 먹고 와서 2시부터 하겠습니다.